축종 임금 무렵의 일이에요. 아, 한양 종로 장터에서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상인들이 짐을 거두고 등불을 밝힐 무렵이면 누군가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북이 3번 울리면 박대감 집안의 목이 떨어진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장터의 흔한 헛소문으로 여겼어요. 참,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더 자세해지니 이상하지요. 박대감은 개혁파 살림의 중심인 박윤겸 대감을 가리키는 거였고, 그 집안은 학덕과 청렴함으로 이름난 명문가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흉한 말을 주고받았어요. 아니, 그 집안이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나돌까? 글쎄, 북이 3번 울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소문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지요. 마치 바람에 실려온 듯 장터 곳곳에 스며들었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끝에는 늘 한마디가 붙었어요. 그 집 셋째 며느리가 미쳤다더군. 박대감 댁 안채 깊숙한 곳 윤서아의 방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스며드는 밤이면 그녀는 홀로 앉아 낮게 웃었지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지요. 26살 젊은 나이의 며느리가 혼잣말을 하고 밤새 웃는다는 소문은 이미 하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어요. 셋째 마님께서 며칠째 그러신다지. 조용히 하거라. 혹시 들으시면 어쩌려고. 하인들은 그녀의 방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고 서둘러 지나쳤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또렷한 눈빛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며칠째 이어진 이상한 행동이었지요.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웃고 혼잣말을 하고 때로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찾아왔을 때도 그녀는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저아야,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느냐? 달이 참 밝네요, 어머님. 엉뚱한 대답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섰고 문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총명하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정신을 잃은 듯 보였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달빛 아래 홀로 남은 윤서아의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지요. 그녀의 입가에는 아무도 모르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대감 댁 사랑채에 손님들이 모여있던 오후 윤서아가 나타났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어깨를 타고 내려왔고 맨발로 마루를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으나 마치 무언가를 든 듯 허공을 쓰다듬었지요. 하나, 둘, 셋, 북이 울려요. 둥둥둥. 노래를 부르듯 중얼거리며 사랑채 마루를 걸어온 그녀를 보고 손님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박은겸 대감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 박승현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향해 달려갔어요. 서아, 정신 차려라.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하지만 윤서아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한여름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대감은 하인들에게 급히 며느리를 안채로 모시라 명했습니다. 끌려가듯 안채로 향하는 윤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손님 중 하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대감, 마님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신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잠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박윤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사랑채를 나서는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다른 것이 뒤섞인 듯한 빛이었어요. 그날 밤 대감의 서재에 홀로 앉은 박윤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고 어둠 속에서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밤이었지요. 그는 며느리 윤서아를 떠올렸어요. 혼인 첫날 신부의 얼굴에서 본 총기 어린 눈빛, 경세학과 병서를 읽으며 조선의 미래를 걱정하던 그 명석한 여인, 아들보다 더 깊이 세상을 읽어내던 그 며느리를.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미쳤다는 게 대감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이제 바깥 소문까지 퍼진 상태였지요. 북이 3번 울리면 장터의 그 소문이 대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조정의 바람이 심상치 않았고 개혁을 향한 시선이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눈빛을 다시 떠올렸어요. 겉으로는 광기로 가득한 듯 보였으나 그 깊은 곳에서 번뜩이던 무언가,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듯한 그 차가운 지성의 빛을. 박승현은 밤마다 아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고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서아야. 나직이 불러보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 대신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꽃이 지고 달이 뜨면 북소리가 울려요. 하나, 둘, 셋. 그 노랫소리는 섬뜩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맞는데 아내가 아닌 것 같았지요. 승현은 주저앉듯 마루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혼인한 지 4년, 그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니, 존경했지요. 보통 여인들처럼 안채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살기를 원치 않던 윤서아는 서재의 책들을 읽었고 때로는 승현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조심해야 하오. 서아, 함부로 그런 말을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총명하고 당찬 아내였지요. 그런 그녀가 지금은 문 안에서 헛노래나 부르며 웃고 있습니다. 승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 밤 승현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꺼져가고 있었고 윤서아는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저요, 나요, 여보요, 누구세요? 고개를 돌린 아내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요. 승현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그는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윤서아는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밥 주세요. 배가 고파요. 서아, 누구세요? 저 배고파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아내를 보며 승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는 아내를 안아보려 했고 윤서아는 놀란 듯 몸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치맛자락에 달린 놀이개가 승현의 뺨을 스쳤어요. 차가운 옥장식이 살같은 느낌이 생생했지요. 승현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윤서아는 방 구석으로 웅크렸습니다. 아세요? 무서워요. 저요, 나요. 당신 남편이요. 남편. 윤서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승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은 너무도 공허하고 슬펐지요. 승현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마당으로 나온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 없는 깜깜한 밤하늘이었지요. 뺨에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승현은 서재에 홀로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4년 전 혼인 초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냈어요. 초례를 치르고 처음 신부를 맞이한 날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윤서아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았어요. 초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승현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윤서아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신부가 무릎 꿇고 여쭐 게 있습니다. 혹시 경세 유표를 읽어보셨는지요? 승현은 깜짝 놀랐어요. 신혼 3일 만에 찾아온 신부가 정약용의 경세 유표를 묻다니. 그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읽어보았소. 어째서 그것을 묻는 게요? 저도 친정에서 몰래 읽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관이 참으로 훌륭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윤서아는 경세학뿐 아니라 병서도 읽었고 역사서에도 해박했어요. 여보, 조선은 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조심하시오. 서아, 그런 말은 위험하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라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승현은 그 시절 아내를 떠올렸어요. 책을 읽을 때의 진지한 눈빛, 세상을 걱정하던 깊은 한숨, 때로는 농담을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요. 이제 그의 아내는 허공만 바라보는 빈 껍데기였어요. 총명하던 지성은 어디로 갔는지 밤마다 이상한 노래만 부르고 혼잣말만 했지요. 승현은 서재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손때 묻은 병법서였지요. 아내가 자주 읽던 책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다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함으로써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 승현의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한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지요. 아내가 일부러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지요.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연기를 한단 말입니까?
승현은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정의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박윤겸을 잡아들이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지요. 개혁파 살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된 거였어요. 역모죄, 즉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지요. 새벽 인시에 박대감 댁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관복의 관리들이 앞장서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집을 에워쌌어요. 박윤겸 대감은 어디 계시냐? 무슨 일로 이러시는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역적을 잡으러 왔다. 어서 나오시라. 대감은 의연한 표정으로 사랑채에서 나왔어요. 세 아들도 함께 나왔고 며느리들은 안채에서 떨며 지켜보았지요. 오직 윤서아만이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북이 울려요. 둥둥. 하나가 울렸어요. 포승줄이 대감의 손에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형장에서 사용하는 큰 북이둥하고 울렸어요. 첫 번째 북소리였지요. 장터의 그 소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북이 3번 울리면 박대감 집안의 목이 떨어진다던 그 소문이. 대감과 세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집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기절했고 며느리들은 울부짖었지요.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윤서아의 방에서는 여전히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둘이 와요. 둘이 지나면 셋이 와요. 관리 하나가 안채로 들어왔고 윤서아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로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이 여인은 무엇하는 자냐? 셋째 며느리 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관리는 윤서아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지요. 분명 정신이 나간 듯 보이는데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병든 여인은 내버려 두고 다른 이들을 데려가라. 관리들이 떠나고 집안은 폐허가 되었어요.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계획대로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모를 감시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 후 의군부 옥사에서 취조가 시작되었어요. 박윤겸 대감과 세 아들은 매를 맞으며 신문을 당했습니다. 역모를 꾀한 것을 자백하라. 역모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소. 이놈이 끝까지. 형틀이 내려왔고 고통의 신음이 옥사를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일을 어찌 자백하겠습니까? 나흘째 되던 날 관리들이 모여 법전을 뒤적였어요. 대감, 연자법을 어찌 적용할까요? 법전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족 모두를. 한 관리가 법전의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오. 연자법 적용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소. 병자와 어린아이는 연좌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소. 그렇군. 그렇다면 박대감 댁 셋째 며느리는 병든 여인이라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제외해야겠지. 그 시각 박대감 댁 안채에서 윤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관청의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안도의 숨이었어요. 6개월 전 시아버지를 찾아갔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밀스럽게 서재에서 나눈 대화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미친 척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아, 조정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혁파는 곧 숙청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안은 연좌제로 멸문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미친 척까지 할 필요가. 법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연좌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병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병자로 인정받는다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얼굴을 서아는 잊을 수 없었어요. 놀람과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윤서아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연기를 계속해야 했지요. 보름 후 형장의 북이 3번 울렸어요. 처형일이었지요. 박윤겸 대감과 세 아들이 흰 죄수복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형장을 가득 메웠고 관리들이 죄명을 낭독했어요. 역모를 꾀한 죄로 차명에 처한다. 대감은 의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세 아들도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떳떳했지요.
하지 않은 일로 죽는 것이 억울했으나 이것이 운명인가 싶었어요. 셋째 아들 박승현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흐트러진 머리에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윤서아였어요. 군사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여보, 서아. 승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지요. 윤서아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군중들은 미친 여인이 남편에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보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아가 한 말은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안을 살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보, 부디 편히 가십시오. 그 말을 하는 윤서아의 눈빛은 완전히 제정신이었어요. 또렷하고 단호하고 슬픈 눈이었지요. 승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지난 6개월간 미친 척을 해온 이유를. 서아야 자랑스럽소. 여보, 둥. 두 번째 북이 울렸습니다. 형장의 칼이 내려왔고 박대감의 목이 떨어졌어요. 이어 세 아들이 차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윤서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그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정신이 나가 슬픔조차 모르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시아버지, 동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연기를 계속해야 하는 고통. 그 누가 알겠어요. 형장을 떠나며 윤서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어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이 원한을 갚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형이 집행된 그날 저녁, 박대감 댁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관리들이 다시 찾아와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고 며느리들과 하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 집안 여자들은 모두 관노로 보낸다. 살려주십시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끌려갔어요.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오직 윤서아만이 관노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병자는 연좌에서 제외된다는 법 때문이었지요. 저 미친 여인은 어찌하오. 내버려 두시오. 병든 계집을 데려가봐야 쓸모가 없지 않소. 관리들은 윤서아를 그냥 두고 갔어요. 넓은 저택에 남은 것은 윤서아와 4명의 어린 아이뿐이었지요. 대감의 손자 4명이었어요. 장소는 8살, 둘째는 6살, 셋째는 4살, 막내는 겨우 2살이었지요. 모두 윤서아의 아들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울었어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윤서아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라, 얘들아. 어미가 있다. 하지만 바깥에서 누가 엿들을지 몰랐어요. 그녀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가 넷이네. 밥을 줘야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빈 저택은 스산했어요. 마당에는 낙엽이 쌓였고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지요. 윤서아는 아이들을 안채 한 방에 모아두고 부엌으로 갔어요. 다행히 쌀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어미, 아버지는 언제 와요? 장손이 물었어요. 윤서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억지로 웃었지요. 아버지는 먼 곳에 가셨단다. 언제 돌아오세요? 한참 후에. 거짓말이었어요. 영원히 안 온다는 것을 윤서아는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밤이 깊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미의 품에 안겨 잠들었지요. 윤서아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지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언제 다시 관리들이 올지 모른다. 그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아는 귀를 기울였지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새벽 인시가 되기 전 윤서아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거라. 조용히 해야 한다.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윤서아는 보자기 하나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지요. 쌀 조금,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책 한 권. 어미, 어디 가요? 안전한 곳으로 간다. 조용히 따라오거라. 윤서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섰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했지요. 한양이 온통 희부연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부악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으나 윤서아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힘들어하자 막내를 업고 장손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미, 무서워요. 무섭지 않다. 어미가 있잖니. 부엉이가 울었어요. 으스스한 소리가 안개 사이로 퍼졌지요. 아이들은 떨었으나 울지 않았어요. 어미가 단호하게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지요. 산길은 젖어 있었어요. 맨발로 걷던 아이들의 발에서 피가 났지요. 윤서아의 발도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산새가 드러났어요. 윤서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오직 앞만 보고 걸었어요. 얘들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무서워도 걷거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린 나이에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산 정상쯤 올랐을 무렵 윤서아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아이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미리 떠온 물이었지요. 조금만 더 가면 닿는다. 어미,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있단다. 장소는 어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6개월 전부터 미친 척하던 어미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총기 어린 눈빛, 단호한 목소리. 장소는 어린 나이에도 깨달았어요. 어미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서와 일행은 산속 깊은 곳에 다다랐어요. 험한 바위산을 지나 숨겨진 계곡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작은 밭이 있었어요. 무와 배추가 자라고 있었고 초가 오막집이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님. 3명의 사내가 달려왔습니다. 박대감 댁 종들이었어요. 충직하기로 소문난 이들이었는데 6개월 전 갑자기 사라졌던 이들이었지요. 마님, 무사하시옵니까? 그래, 무사하다. 종들은 윤서아와 아이들을 반겼어요.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미,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잠시 머무를 곳이란다. 종들은 윤서아 일행을 오막집으로 안내했어요. 비록 초라한 곳이었으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이불도 준비되어 있었고 식량도 쌓여 있었어요. 마님의 명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고했다. 윤서아는 아이들을 안치고 밥을 먹였어요. 종들이 끓여놓은 죽이었지요.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어요. 밥을 먹인 후 윤서아는 종들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별일 없었느냐? 예, 마님. 광군이 이곳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길이 험하고 숨겨져 있어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행이다. 윤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이 성공한 거였지요. 사실 윤서아는 조정에 숙청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충직한 종들을 산속으로 보내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던 거예요. 그들을 도망노비로 위장해 내보냈고 이곳에 밭을 일구고 오막집을 짓게 했지요.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키우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종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어요. 마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윤서아는 홀로 밖으로 나왔어요. 달이 밝았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6개월 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그날도 이렇게 달이 밝았습니다. 윤서아는 밤이 깊도록 시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어요. 아버님, 밤 늦게 송구합니다. 무슨 일이냐? 서아. 박윤겸 대감은 책을 덮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윤서아는 정중히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께 간곡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조정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살인이 곧 숙청당할 것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도 느끼고 있던 바였지요. 그것을 어찌 아느냐. 여러 정황을 살펴보니 그러합니다. 개혁파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윤서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집안은 연좌제로 멸문당할 것입니다. 대감께서 역모로 몰리신다면 삼족이 멸할 것입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윤서아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채 말을 이었어요. 법전을 상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연좌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병자와 어린아이, 임신부는 연좌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제가 미친 척을 하겠습니다. 대감은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병자로 인정받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연좌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친 척을 한다 해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미리 산속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충직한 종들을 보내 밭을 일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대감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했고 실현 가능해 보였지요. 하지만 서아야, 그것은 내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제 한 몸 희생은 아깝지 않습니다. 윤서아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대감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네, 희생을 잊지 않겠다. 서아야, 정말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지요. 다음 날부터 윤서아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우선 가장 충직한 종 셋을 불렀지요. 너희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마님. 부악산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마련해라. 밭을 일구고 오막집을 짓고 식량을 비축해 두어라. 종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만약 저희가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도망노비로 위장해라. 내가 소문을 퍼뜨리겠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 도망쳤다고 말이다. 종들은 윤서아의 계획에 감탄했어요. 마님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시간이 없다. 당장 내일부터 준비하거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틀 후 세종은 몰래 대감댁을 빠져나갔어요. 농기구와 씨앗, 식량을 짊어지고 산을 향해 떠났지요. 윤서아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달빛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지요. 부디 무사히. 다음 날 대감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종들이 도망쳤습니다. 뭐라고? 간밤에 새놈이 사라졌습니다. 관리가 나서서 도망노비를 잡으려 했으나 이미 종들은 산속 깊이 숨어든 후였어요. 찾을 길이 없었지요. 윤서아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어요. 첫 단계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윤서아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혼잣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낮에도 가끔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결국 집안 사람들은 그녀가 병이 들었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제가 소식이 끊기면 아이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거라. 윤서아가 종들에게 미리 일러두었던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산속 은신처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아이들은 산속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윤서아도 몸이 고단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윤서아는 낮에는 밭을 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얘들아,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보자. 네, 어미, 촛불 아래 글을 익혔지요. 윤서아는 남편이 아끼던 책들을 가져왔고 그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아이들은 점점 자랐고 글도 익혔지요. 윤서아는 사서 삼경을 가르쳤고 병서도 익혔어요.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백성을 위한 개혁이었다. 언젠가 너희가 그 뜻을 이어야 한다. 장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갔어요. 낮에는 밭을 일구고 무술을 익혔으며 밤에는 학문을 닦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오는 밤이었어요. 윤서아는 오막집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고 그녀의 손목에 달린 놀이개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하나, 둘, 셋, 7개의 등불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윤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추격병들이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라. 아이들을 오막집 안으로 들였지요. 등불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군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잘 찾아보라. 윤서아는 아이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일렀어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막내가 재채기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던 막내의 코가 간질거렸지요. 응. 그 순간 윤서아는 재빨리 손목의 놀이개를 손가락으로 튕겼어요. 딱. 놀이개의 옥 장식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지요. 마치 새가 우는 듯한 소리였어요. 윤서아는 다시 놀이개를 튕겨 새 소리를 냈어요. 막내의 재채기 소리는 그 새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요.
바깥의 군사들은 멈춰섰어요.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렸소? 새 우는 소리 같은데. 산새가 밤에도 우나. 부엉이도 울지 않소. 그냥 가봅시다. 군사들은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등불이 점점 멀어졌고 결국 사라졌지요. 윤서아는 그제야 긴장을 풀었어요. 막내를 꼭 안아주었지요. 잘 참았구나. 막내는 어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떨고 있었지요. 괜찮다. 이제 갔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하지만 윤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누군가 고발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지요. 누가 우리를 고발했을까? 다음날 윤서아는 종들과 함께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군사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어서였지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윤서아는 돌판 밑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붉은 실 한 올이었지요. 윤서아는 그 실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 실은 특별한 거였어요. 박대감 댁 둘째 며느리가 사용하던 실이었지요. 이것이 여기 있다는 것은 둘째 며느리가 관리들에게 정보를 흘린 거였어요. 아마도 관노로 끌려간 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윤서아와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준 모양이었지요. 윤서아는 분노가 치밀었으나 곧 진정했어요. 분노는 도움이 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야 했어요. 윤서아는 붉은 실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거짓 흔적을 남겼지요. 마치 자신들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친 것처럼 꾸몄어요. 만약 군사들이 다시 온다면 이 거짓 흔적을 따라갈 거예요. 종들은 윤서아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날 이후로 윤서아는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산길을 살폈고 낮에도 주변을 살폈지요. 다행히 군사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거짓 흔적이 효과를 본 거예요. 하지만 윤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지났지요. 20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윤서아와 아이들은 산속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지요. 장소는 28살에 씩씩한 청년이 되었고, 둘째는 26살, 셋째는 24살, 막내는 22살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문무에 통달했지요. 낮에는 무술을 익혔고 밤에는 학문을 닦았어요. 윤서아 덕분이었지요. 윤서아 자신은 46살이 되었어요. 한때 젊고 아름답던 여인은 이제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얼굴에 새기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윤서아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어미, 무슨 말씀이신지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 아들들은 놀란 표정으로 어미를 바라보았어요. 세상으로 나간다니요? 그렇다. 너희는 이제 충분히 자랐다. 문물을 익혔고 학덕도 쌓았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한다. 장손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어미, 우리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 조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개혁파가 다시 힘을 얻을 날이 올 것이다. 윤서아는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과거를 보아라.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세상을 바꿔라. 그것이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그날부터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윤서아는 그들에게 남은 모든 것을 가르쳤지요. 그로부터 반년 후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면서 개혁파 복권령이 내려진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살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후손들에게 과거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지요. 윤서아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과거를 보고 급제하여라.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아라. 네, 어미. 내 아들은 한양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내려가는 거였지요. 그들은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고 모든 힘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지요. 네, 형제 모두 급제한 거예요. 장원 급제는 아니었으나 모두 상위권으로 합격했어요. 조정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저들이 역적 박윤겸의 손자들이라던데. 그렇다고 하오. 산속에 숨어 살며 학문을 익혔다더군. 대단한 일이로다.
과거에 급제한 내 형제는 임금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정중히 절을 올렸지요. 소인들은 박윤겸 대감의 손자들입니다. 임금은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대들이 어찌 살아남았는가? 장손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에게는 은인이 계십니다. 저희를 살린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냐? 저희 어미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장손은 20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미가 어떻게 미친 척을 하며 연좌법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산속에 은신처를 마련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버텼는지, 그리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장손은 윤서아가 20년간 기록한 장부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지요. 대감댁에서 일어난 일들, 관리들의 행적,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단. 임금은 장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조정의 대신들도 모두 울었지요. 참으로 위대한 여인이로다. 임금은 명을 내렸어요. 박은겸 대감과 그 아들들의 죄를 사하고 명예를 회복하라. 그리고 윤서아에게 정경 부인의 자귀를 내리라. 조정이 술렁였어요. 정경 부인은 이품 관리의 부인에게 내리는 높은 자귀였지요. 또한 그녀가 20년간 기록한 장부를 조사하여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모두 복권하라. 정은이 망극하옵니다. 내 형제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며칠 후 윤서아는 한양으로 불려왔습니다. 임금이 직접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지요. 20년 만에 한양에 돌아온 윤서아는 더 이상 흐트러진 머리에 미친 여인이 아니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우아한 한복을 입고 정경 부인의 품위를 갖추었지요. 임금 앞에 나아간 윤서아는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소녀 윤서아 전하를 뵙습니다. 그대가 바로 20년을 미친 척하며 집안을 살린 그 윤서아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깊은 감동으로 말했어요. 그대의 희생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억울한 죽음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과찬이십니다. 전하. 임금은 명을 내렸어요. 박은겸 대감댁 모든 노비들을 해방하라. 그들은 이제 양인이다. 윤서아는 산속 은신처에 남아있던 충직한 종들을 불렀어요. 너희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양인으로 살아라. 종들은 울며 절을 올렸어요. 마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윤서아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땅과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들이 20년간 보여준 충성에 대한 보답이었지요. 그리고 윤서아는 자신의 손목에 20년간 달고 다니던 놀이개를 벗었어요. 그 놀이개는 위기의 순간 아이들을 구했던 거였지요. 윤서아는 그 놀이개를 사당에 봉안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더 흘렀어요. 윤서아는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편안한 죽음이었지요. 내 아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임종을 지켰어요. 윤서아는 마지막으로 장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들 잘 자랐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미. 윤서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20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마침내 이룬 복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장손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조정에서도 윤서아를 위한 추모 행사를 열었어요. 윤서아의 이야기는 한양 전역에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관기현비라 불렀어요. 미친 척하여 집안을 살린 현명한 여인이라는 뜻이었지요. 장터에서는 이제 다른 소문이 돌았어요. 북이 3번 울렸지만 한 여인이 모든 것을 바꿨다더라. 그 여인이 누구요? 윤서. 20년을 미친 척하며 내 아들을 키운 여인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어요. 한 여인의 희생과 지혜가 어떻게 집안을 살렸는지, 어떻게 억울한 죽음들을 복권시켰는지,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윤서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하지요. 북이 3번 울린 그날, 미친 척으로 집안을 살린 여인.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가족을 위해 작은 희생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히 지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지세요.